대추나무에 살구 기쁨 열리는 시인의 정원. 대추나무에 대추희망 열리는 풀잎 놀이터. 표광소 시인의 정원. 1592년 8월 27일 맑았다. 영남 우수사 원균과 같이 이야기했다. 배를 옮겼다. 거제 칠레도에 도착했다. 웅천 현감 이종인이 와서 이야기했다. 들으니 외를 벤 것이 35급이라고 했다. 해질 무렵 제포를 건너 서쪽 원포에 이르니 이미 밤 10시였다. 묵었다. 서풍이 차갑게 불었다. 나그네 마음이 불편했다. 이날 밤 꿈도 많이 어지러웠다. 안녕하십니까? 마이 FM 91.3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힐링 충전소에서 시인의 정원을 진행하는 시 쓰는 사람 표광소입니다. 오늘은 이순신께서 1592년 8월 27일에 쓴 임진일기를 읽었습니다. 시인의 정원은 김현덕 씨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덕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덕입니다. 예, 음악 한 곡 듣고 시인의 정원을 이어가겠습니다. 조수미 씨가 부릅니다. 그리운 금강산.
네, 오늘은 제가 2025년 겨울호 고전세계라는 잡지에 실려 있는 기사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기사 제목은 이순신 장군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역사인물 AI 디지털 휴먼과 고전 번역의 미래라는 그 제목입니다. 네, 이 글을 쓰신 분은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유동환 교수님이십니다. 2014년 개봉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관객의 사랑한 영화가 바로 명량이다. 이 영화를 연출한 김한민 감독은 1597년 이순신 장군이 선조 임금에게 올린 장계의 한 구절이 출발점이었다고 한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선이 있사옵니다. 전선의 수가 절대 부족하지만 보잘것없는 신이 살아있는 한 감히 적은 조선의 바다를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감독은 이 구절을 보면서 도대체 왜 12척의 배로 330척 대규모 적선단과 싸울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떠올랐다고 한다. 역사 교육을 받은 모든 관람객은 이순신 장군이 이 전투에서 이긴다는 걸 안다. 하지만 이 전투 속에서 장군의 가슴 깊숙한 곳의 고뇌를 어떻게 극복하고 적을 이기는 그 간절함의 깊이는 모른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영화 명량인 것이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이순신 장군에게 직접 물어보는 꿈을 꾸어볼 수 있게 되었다. 바로 2015년 이후 급속히 발전한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역사 인물 AI 디지털 휴먼 콘텐츠를 통해서이다. AI 디지털 휴먼의 정의이다. 사람의 신체 구조 및 움직임을 데이터화하여 분석하고 가상 공간에서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처럼 움직임을 재현하는 디지털 기술로 만들어졌다. 사람과 동일한 외형을 갖추고 있는 가상 인간이며 디지털 휴먼은 단순한 지식 전달뿐만 아니라 현실감 있는 표정 변화와 함께 사람 감정으로 감성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이 무엇보다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힌다. 유동환 역사인물형 디지털 휴먼의 융합 전시기획연구 2024년. 이러한 AI 디지털 휴먼은 실제 인물의 외모를 입체적으로 복원하고 실제 인물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살려내고 실제 인물과의 곡진한 대화를 실현하는 3단계를 거쳐서 완성한다. 이 3단계를 따라서 이순신 장군을 여기 지금으로 불러와 우리가 준비한 질문을 던지며 대화를 해보자. 첫째, 이순신 장군의 외모, 얼굴, 몸매, 의상, 장신구 등을 입체적으로 복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인물 역사 AI 디지털 휴먼은 인물보다 남아있는 역사 자료의 양과 질에 따라서 복원 방법을 달리한다. 근현대의 인물, 김구, 윤봉길, 안중근, 살라도르 달리 등은 현실 인물을 3D 디지털화하거나 영상과 사진을 최대한 모으고 분석해서 실제 외모를 퍼즐 맞추듯 고증하여 복원해냈다. 그런데 실물과 영상이나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 전통시대 역사 인물은 유골, 조각상, 회화, 기록 등의 파편을 쌓아서 한 땀 한 땀 연결하는 장인의 노력이 필요한 단계이다. 백제부여 능한골 53호 고분에서 발견한 부서진 두개골은 CT 촬영이나 3D 스캔을 통하여 디지털화한 뒤 법의학과 해부학을 활용해 얼굴 근육과 피부 재건을 실현한 좋은 사례이다. 이순신 장군의 경우 충남 아산의 무덤을 파헤치지 않는 한 유골을 확인할 수 없고 국가가 제정한 표준 영정과 이를 기반으로 조성한 광화문 이순신 조각상 등은 실제 모습이 아닌 상상의 인물이다. 그러면 남은 복원 자료는 동아대 박물관 소장 이순신 장군 초상, 도쿄대학 박물관 소장
이봉상, 이순신 장군, 오대손 초상 외에는 모두 문자 기반의 기록 자료이다. 이 기록 속의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이순신은 말과 웃음이 적었고 용모는 단아했으며 항상 몸과 마음을 닦아 선비와 같았다. 류성룡 증비록. 그 언론과 지모는 실로 난리를 평정할 만한 재주였으나 생김이 풍만하지도 후덕하지도 않고 관상은 입술이 뒤집혀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복 있는 장수가 아닌 듯 했다. 고상한 태촌집. 공은 체구가 크고 용맹이 뛰어나며 붉은 수염에 담력 있는 사람이었다. 윤휴 백호전서. 당시 사람들의 표현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부드럽고 인자한 표준 영정과 다른 이미지를 그려볼 수도 있다. 이러한 표현을 참조하여 범죄자 초상화법, 즉 몽타주 방법을 도입해 보곤 하는데 생성형 인물 지능이 개입하여 텍스트로 된 입력 정보를 원형 이미지로 생성해 주는 것이다.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기록한 더 많은 고전들이 번역된다면 장군의 원래 모습을 복원하는데 한 발 더 나가게 될 것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기획 요소는 나이이다. AI 디지털 휴먼도 나이에 따라 성격, 행동, 기억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둘째, 복원한 이순신 장군의 외형이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역사 인물의 나이 등 생체 조건에 따라 보여주는 일상 속 몸짓과 버릇은 본인의 일기나 타인의 관찰 정보 등을 꼼꼼히 조사해서 유추한다. 또한 직업 등 사회활동인 경우는 양식화된 의례, 예술, 무술, 공예와 같은 행동이라서 기록 자료를 분석해서 유추한 뒤 동시대의 일반적인 지식 정보에서 도입해야 한다. 현재까지 가장 좋은 방법은 전통 무형유산 전문가들이 행동을 모션 캡처 기술로 읽어들여서 앞에서 개발한 가상의 3D 인물에게 행동을 입히는 것이다. 입술과 표정의 움직임까지도 디지털화하여 조정해 주어야 한다. 이순신 장군이 한 몸짓과 행위는 난중일기, 조선 왕조실록 등 다양한 자료를 검토해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순신이 묵과에 급제하여 무관의 길로 나간 것은 궁술의 재주가 뛰어나서였다는 뜻이다. 호패는 호반과 같은 말인 듯한데 호반은 무반을 말한다. 버들잎을 뚫었다는 것은 활을 쏘면 모두 명중시켰다는 뜻이다. 송익필 구봉집. 활쏘기와 같은 직업군인의 행동을 복원하는 기초 자료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무의 도보 통지가 3D 디지털 에셋으로 이미 개발되어 서비스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셋째, 외모를 갖추고 행동까지 하는 이순신 장군이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관람객과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목소리가 담겨진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전통시대의 역사인물은 기록 자료와 학술 연구를 통해서 말투, 직업 용어, 또래 언어, 사투리 등을 자세히 조사해야 한다. 남성인지 여성인지 높낮이와 강약 등을 고려하여 이에 맞는 성우 목소리를 준비한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10줄 이내의 음성 샘플을 입력해주면 음색, 높낮이, 리듬을 학습해서 새로운 의사를 전달해도 실시간 음성을 생성할 수 있다. 음성이 준비된 다음 역사 인물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학습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역사 인물에 관한 모든 지식 정보를 인공지능이 학습하도록 입력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앞에서 개발한 역사 인물이 표정, 입술 모양을 실시간으로 바꾸면서 음성을 생성하도록 프로그램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역사 인물의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는 정확한 정보를 학습시키고 편향성을 배제하는 등 인공지능 윤리를 준수하게 만드는 것이다. 김구 선생님이 잘못된 정보를 학습하여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답변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순신 장군은 역사 인물 중에서도 드물게 본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다양한 기록 정보가 남아있다. 무엇보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이자 국보인 난중일기와 조선 왕조실록에 많은 기록이 남아있다. 일기, 시문, 편지, 상소문 등 그분의 많은 삶과 감정 속 정보들이 남겨져 있다. 역사 기록을 보면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이후의 공식 기록상의 활동과 평가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이순신 장군의 성격을 보여주는 한 구절이다. 전라 좌우도의 전선은 본래 있던 것과 새로 만든 것을 물론하고 먼저 집합한 것이 110척이고 사우선도 110척이라 사부 격군을 합해서 무려 1만 7천여 명이나 됩니다. 한 명당 아침 저녁으로 각각 5홉씩 나누어 준다면 하루 먹을 것이 적어도 100여석이요. 한 달에 드는 것이 3,400여석입니다. 경상우도는 벌써 바닥이 나서 식량을 각출할 도리가 없고 전라도 10고을만 쳐다보는데 10고을에서도 남아있는 군량에서 백성들을 구제할 식량을 제하고 나면 수군들 먹을 군량은 겨우 앞으로 2달 남짓 5월 보름께밖에 더 계속되지 못할 실정입니다. 청조획 군량장 가본영 3월 10일 중 수군들에게 먹일 군량미를 걱정하는 이순신 장군의 성격이 분명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상의 3단계 개발 과정을 살펴보면 AI 디지털 휴먼을 기획 설계에 꼭 필요한 자원이 기록 유산인 고전이고 더 정확히는 번역되고 디지털화된 고전이다. 역사 인물과 관련한 많은 고전들이 번역되어 있고 한국 고전 종합 DB와 같은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서 서비스되어야 AI 디지털 휴먼과 같은 콘텐츠를 기획 개발할 때 필요한 정보를 비전공자인 기획자들이 장벽 없이 접촉할 수가 있다. 고전 번역은 기획자들에게 역사 인물을 이해하는 문을 열어주고 역사 인물의 나이, 직업, 언어, 행동, 사건, 감정 등을 유추해내는 기초 정보를 제공해준다. 그리고 그 모든 자료는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되어 인공지능이 학습할 빅데이터로 기능할 수 있다. 고전 번역이 없다면 역사인물 AI 디지털 휴먼도 없거나 정해진 질문에 정해진 답변만 꺼내주는 챗봇에 지나지 않게 된다. 이순신 박물관 전시 콘텐츠의 주인공으로 관람객과 대화를 할 뿐만 아니라 한산도와 같은 전쟁 유적지의 주인공으로 해당 공간을 경험한 사람으로 관람객을 이끌어주는 당당한 도슨트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있다. 이제 역사 속에서 소환된 장군께 도대체 왜 12척의 배로 그 엄청난 적과 맞서 싸울 생각을 하셨느냐고 이순신 장군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조수미가 부릅니다. 고향.
오늘은 1592년 8월 27일에 이순신께서 쓴 일기를 읽었는데요. 이순신 일기는 다음번에 읽을 그 1592년 8월 28일 일기까지가 임진왜란이 난 그 해, 그러니까 임진년에 쓴 일기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8월 29일부터 다음 해까지 이제 일기가 없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사실은 그 부산포 이제 그 해전이 있었고 여러 가지 싸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순신 수군은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부산 앞바다로 나가서 외적의 배들을 크게 부수거나 불태움으로써 남해바다의 해상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9월 이후부터는 남해바다 해상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한 조선 수군과 육지에서의 그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병들의 승리 때문에 전쟁 상황이 일본에게 우세하지만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바로 이럴 때 이제 그 명나라와 왜군이 강화회담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때이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그 부산포 해전에 대한 그 이순신 장군이 보고서, 그러니까 부산에서 외적을 쳐부순 장계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부산에서 외적을 쳐부순 장계. 삼가 적을 불태워 죽인 일로 아뢰나이다. 경상도 연해안의 외적들을 3번 나가서 토벌한 후 가덕 서쪽으로는 외적의 흔적조차 끊어졌으나 각 도에 가득 차 있던 외적들이 날마다 내려오므로 장차 그 도망가는 때를 타서 바다와 육지에서 힘을 합쳐 공격하기 위하여 전라자 우도의 전선 모두 74척과 협선 92척으로 전보다 배나 더 엄하게 정비하여 지난 8월 1일 본영 앞바다에 도착하여 진을 치고 거듭 지시사항을 명확히 하고 있을 때 경상우수 순찰사 김수가 보낸 공문에서 위로 쳐 올라갔던 적도들이 낮이면 숨고 밤에는 행군하여 양산강과 김해강 등지로 잇따라 내려오고 있는데 발이 짐들을 가득히 실어 것을 보면 도망가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달 24일 오수사 이혁기 등과 배를 띄우고 수군 조방장 정걸도 함께 데리고 남해 땅 관음포에서 밤을 지내고 25일에 만나기로 약속한 곳인 사량도 바다에 이르러 경상우도 수사 원균을 만나서 적의 소식을 자세히 물은 뒤에 함께 당포에 이르러 밤을 지냈습니다. 8월 26일에는 비바람이 교대로 불어서 배를 출발하지 못하다가 날이 저물었어야 거제도에 이르러 밤을 타서 몰래 건너갔습니다. 27일에는 웅천 땅 제포 뒷바다 원포에서 밤을 지냈습니다. 28일에는 경상도의 육군 탐색병이 와서 보고하기를 고성 진해 창원 등지에 진을 치고 있던 외적들이 이달 24, 25일 밤중에 전부 도망갔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이는 틀림없이 산에 올라가 망을 보던 외적들이 우리 수군을 바라보고는 그 위세에 겁을 먹고 배를 대어놓고 있던 곳으로 도망쳤음을 말한 것입니다. 이날 28일 이른 아침에 원포를 출발해서 곧장 양산 김해 두 강 앞바다로 갔는데 창원 땅 구곡포의 보자기 정말석이라는 자가 포로가 된 지 사흘이 되는 날 김해강에서 도망쳐 왔다고 하면서 말하기를 김해강에 정박해 있던 외적의 배들이 사나흘 간 때를 지어 모른데 바깥 바다로 노를 재촉해서 가는데 도망치는 모습이 분명했습니다. 소인은 그날 밤을 타서 도망쳐 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덕도 북쪽 서안에 배들을 감춰두고 방답첨사 이순신과 광양현감 어영담에게 가덕 바깥쪽으로 가서 숨어 있으면서 양산 쪽의 적선을 탐망하도록 하였더니 오후 4시경에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하루 종일 망을 보았으나 단지 외적의 작은 배 4척이 두 강에로부터 나와 곧장 모른 데로 지나갔을 뿐입니다. 라고 하기에 그대로 천성의 선창으로 돌아와서 밤을 지냈습니다.
네, 음악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순신 장계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조수미가 부릅니다. 가고파. 네, 계속해서 부산에서 외적을 쳐부순 장계를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림포 해전 29일에는 닭이 울 때 출발하여 날이 셀 무렵 두 강 양산 김해 앞바다에 도착했는데 동네 땅 장림포 앞바다에 낙오된 외적 300여 명이 큰 배 4척과 작은 배 2척에 나누어 타고 양산으로부터 나오다가 우리 군사를 보고는 배를 버리고 무트로 올라가므로
경상우수사가 거느린 수군들만으로 그것을 깨뜨리고 불태웠는데 전라자수영의 좌별도장 우후 이몽구도 외적의 큰 배 한 척을 깨뜨리고 외적의 머리 한 개를 베었습니다. 그런 다음 군사를 좌우로 나누어 두 강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강호기의 지세가 협착하여 판옥선 같은 큰 배는 들어가서 싸울 수 없었기에 어두워지기 시작할 무렵에 가덕도 북쪽으로 돌아와서 밤을 지내면서 원균 이혁기 등과 함께 밤새껏 작전을 상의하였습니다. 다대포 해전 9월 1일에는 닭이 울 때 출발하여 오전 8시경에 모룬대를 지나자 갑자기 동풍이 불면서 파도가 거세게 일어 배를 부르기가 어려웠습니다. 화준구미에 이르러서 외적의 큰 배 5척과 맞닥뜨렸고 다대포 앞바다에 이르러서는 외적의 큰 배 8척과 서평포 앞바다에서 이르러서는 외적의 큰 배 9척과 저령도에 이르러서는 외적의 큰 배 2척과 마주쳤는데 이들은 모두 기슭에 줄지어 정박해 있었으므로 삼도 수사가 거느린 여러 장수들과 조방장 정걸 등이 힘을 합쳐 외적의 배들을 남김없이 때려 부쉈습니다. 그리고 배에 가득 실려있던 외적의 물건들과 전쟁 기구들도 끌어내지 못하게 하고 모두 불태워버렸는데 외적들은 멀리서 우리의 위세를 바라보면서 산으로 올라갔으므로 외적의 머리는 벤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저령도 안팎을 산사치 뒤졌으나 적의 종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부산포 해전 그래서 작은 배를 부산 앞바다로 보내어 외적의 배들을 찾아보게 하였더니 약 500여 척의 배들이 선창 동쪽 산기슭 언덕 아래 줄지어 정박해 있었는데 선복에 있던 외적의 큰 배 4척이 멀리 초량항 쪽으로 나가고 있다고 하기에 이혁기 등과 상의하기를 우리 군사의 위세를 가지고 만약 지금 치지 않고 그대로 돌아간다면 적들은 반드시 우리를 멸시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고는 이에 깃발을 흔들어 싸움을 독려하며 달려나갔습니다. 우부장인 녹도만호 정운, 거북선의 돌격장인 신의 군관 이연량, 전부장인 방답첨사 이순신, 중의장인 순천부사 권준, 좌부장인 나간군수 신호 등이 앞장서서 곧장 달려가서 적의 선봉의 큰 배 4척을 때려부수고 불태워버렸습니다. 적도들은 헤엄을 쳐서 무트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뒤에 있던 우리의 여러 배들이 승세를 타고 깃발을 흔들고 북을 치면서 긴 뱀이 앞으로 나아가는 모양 장사진으로 돌진해 들어갔습니다. 외적의 배들은 부산 진성 동쪽에 있는 산으로부터 오리쯤 되는 언덕 및 3군데 정박해 있었습니다. 큰 배, 중간 배, 작은 배 모두 합쳐 대략 470여 척쯤 되었는데 외적들은 우리의 위세를 바라보고는 겁을 먹고 감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여러 배들이 곧바로 지칠듯이 쳐들어가자 배 안에 있던 외적들과 성 내산 위에 속에 있던 외적들은 총을 잡고 활과 화살을 옆구리에 끼고는 모조리 산으로 올라가서 6군데로 나뉘어 진을 치고는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총알과 화살을 쏘아대는데 마치 비오듯 우박 쏟아지던 듯 했습니다. 그들 중에서 편전을 쏘는 것은 전부 우리나라 사람 같았습니다. 때로는 큰 철안을 쏘았는데 그 크기가 모가만 하였으며 또 굵은 자갈을 던졌는데 그 덩어리 크기가 사발만한 것이 우리 배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여러 장수들은 더욱 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돌진하여 천자포, 지자포, 장군전, 피량전, 장편전, 철원 등을 일제히 쏘아대며 하루 종일 맞붙어 싸웠더니 적의 기세가 크게 꺾였습니다. 적선 100여 척을 삼도의 여러 장수들이 힘을 합쳐 때려 부순 후에 보니 외적들은 화살을 맞아 죽은 자들을 토굴 속으로 끌고 들어갔는데 그 수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배를 깨뜨리기에 바빠서 외적의 머리는 베지 못하였습니다. 여러 배에서 용사들을 뽑아 무트로 올려보내 모조리 선멸하고 싶었으나 성 안팎 6, 7군데에 진을 치고 있는 수많은 외적들이 말을 타고 용맹을 과시하고 있는데 말도 없는 외로운 군사들을 가벼이 무트로 올려보낸다는 것은 만전한 계책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날도 이미 저물었기에
만약 적의 소굴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는 혹시 앞뒤로 적들이 공격을 받을 염려도 있고 해서 형편상 부득이하여 여러 장수들에게 배를 돌리도록 명령하여 자정경에 가덕도로 돌아와서 밤을 지냈습니다. 양산과 김해에 있는 외선들은 몇 달 내로 차차 저희 나라로 돌아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저희 세력이 날로 외로워짐을 알고 모두 부산성 안으로 모여들어서는 관사들은 전부 헐어버리고 흙집을 만들어 이미 소굴로 삼은 것이 100여 호나 되었습니다. 성박, 동서 양쪽 산 기슭에 민가가 300여 호나 즐비하게 연이어 있는데 이것들은 다 외적들이 지은 집으로서 그 중에 큰 집은 층계가 있고 벽에 회치를 한 것이 마치 절간것 같았습니다. 그 하는 짓들을 생각하면 극히 통분합니다. 네, 음악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순신 장계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테너 신일철이 부릅니다. 망향. 계속해서 이순신께서 선조에게 보고한 부산에서 외적을 쳐부순 장계를 읽겠습니다. 승리의 기황과 전투 결과 보고. 접전한 이튿날 다시 되돌아 쳐들어가서 외적의 소굴을 불태우고 그 배들을 전부 때려 부수고 싶었으나 무트로 올라간 외적들이 여러 곳에 가득 차 있는 데다 만약 저들의 돌아갈 길마저 끊어버린다면 막다른 골목에 몰린 도적으로
변할까봐 염려되었습니다. 서륙에서 함께 쳐야만 선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풍랑이 심하여 우리 전선들도 서로 부딪혀 깨어진 곳이 많았으므로 부득이 전선을 수리하고 군량을 넉넉히 준비한 뒤에 또 육지에서 크게 몰아낼 날을 기다려서 경상 감사등과 수륙으로 함께 진격하여 모조리 도벌하여 선멸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9월 2일에는 진을 파하고 본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우후 이 몽구가 벤 외적의 머리 한 개는 본래 왼쪽 귀가 없는 것이어서 귓뿌리를 잘라서 소금에 절여 올려 보냅니다. 정해년에 외적에게 사로잡혀 있다가 도망쳐온 본영의 숙은 김계동, 이온세 등을 신문하였더니 소인 등을 잡아가던 외놈들은 본래 왼쪽 귀가 없었는데 지금 이 외놈의 머리를 보니 눈과 눈썹이 그와 똑같습니다. 이 외놈은 나이 늙어서 스스로 두목이 되어가지고 도적질을 일삼았으며 평소에 사람 죽이기를 좋아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량도 권관 이연염이 사로잡은 외적 오도동을 신문해 보았더니 외인들 정도 푼자들이 처자를 이곳으로 데려온 후부터 소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외인들은 모두 싸우러 나가기를 싫어하여 산골로 피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6, 7월간에 일본의 처사가 산을 뒤져서 숨어있던 외인들을 찾아내어 배 가득 실어 이곳으로 보냈는데 요사이 조선 사람들이 우리 외인들을 많이 죽임으로 오래 머물 수 없는 형편이기에 본토로 돌아가려고 하던 참에 이처럼 잡혔습니다. 라고 했는데 간사스러운 말을 믿을 것이 못되지만 그 나이가 어리고 어리숭한 모양이 어느 정도 그럴듯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전으로 4차례 출전하여 10번 맞붙어 싸워서 전부 승리하였으나 장수와 군사들의 공로를 논한다면 이번 부산 싸움보다 더 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전에 서로 싸울 때에는 적선의 수가 많아도 70여 척에 불과했으나 이번엔 큰 적의 속을에 줄지어 정박해 있던 470여 척 속으로 군사의 위세를 한껏 벌려 승리한 기세를 타고 돌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하여 겁을 내고 꺾이는 일 없이 하루 종일 마구 공격하여 적선을 100여 척이나 때려 부수어 적들로 하여금 기가 꺾이고 간이 떨어지게 만드니 적들은 머리를 웅크리고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비록 외적의 목을 벤 것은 없으나 힘껏 싸운 공로는 이전 싸움 때보다 훨씬 더했습니다. 그래서 전례에 따라 공로를 첨작하여 등급을 마련하고 그것을 별도 문서로 기록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순천의 김목관 조정은 비분강개하여 스스로 배를 준비하고 종과 목자들을 거느리고 자원 출전하여 외적들을 많이 쏘아 죽이고 외놈의 물건들도 많이 찾아왔다고 중의장 권준이 2번, 3번 거듭 보고해 왔는데 신이 직접 보기에도 그러하였습니다. 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박세별이 부릅니다. 물망초. 움직이지
부산에서 왜적을 쳐부순 장계를 읽었는데요. 이번에는 1592년 임진왜란이 발생한 이후에 이순신 부대가 싸움을 했던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평가한 글이 있어서 그것도 읽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임진년 첫 해의 해전, 4회에 걸친 출정과 10회의 해전 전승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밝혔지만 임진왜란의 육전과 해전은 정반대의 상황을 연출했다. 육전에서는 개전 20일 만에 수도 한성이 함락되고 이어서 개성과 평양까지 함락되는 등 패퇴를 거듭했다. 반대로 해전에서는 제3차 출전에서 일본의 중앙 수군을 대파함으로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해전 금지령을 내릴 정도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같은 상반된 결과가 나온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필자는 그에 대한 해답으로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의 차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조선의 육전 패배는 장기간의 평화에 따른 상비군 부재, 전략 전술의 변화를 인지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장수의 부재 등을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수군의 승리는 조선 전기부터 수군 강화를 위해 노력한 조선 조정의 정책적 노력, 16세기 중반에 벌어진 몇 차례 외변에 대한 대책 강구 과정 등 조선 수군의 역사적 전통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수군 병력은 조선 초기부터 5만여 명이었고 군선과 화기를 개발했으며 전국적인 수군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 그 뒤 16세기 중반에 외구 대책의 일환으로 개발한 판옥선과 각종 총통은 임진왜란 시기에 주력 군선과 무기로 이어졌다. 여기에 더해 이순신이라는 위대한 전략가이자 전술 면에서도 뛰어난 장수가 전쟁 14개월 전부터 전라자수사가 되어 전쟁을 준비했던 것이 임진왜란 첫해 해전 승리의 배경이 되었다. 끝으로 임진왜란 첫해 벌어진 해전의 역사적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순신과 조선 수군의 첫 번째 출전은 옥포해전 등을 통해 일본의 소규모 함대를 연파하며 서전의 승리를 장식했다는 데 역사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두 번째 출전에서는 처음으로 연합 함대를 형성해 일본의 지방 수군을 연파하면서 육전과는 반대로 해전에서는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조선 수군에게 안겨주었다. 이어서 이순신이 이끈 연합함대는 7월 8일에 산산대첩 등을 통해 일본의 중앙수군을 격파하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해전 금지령을 이끌어냈고 조선 수군이 남해의 제해권을 장악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컸다. 그리고 9월 1일 벌어진 부산포 해전으로 조선 수군은 일본 수군의 본거지까지 공략해 대승을 거둠으로써 일본군으로 하여금 후방 병참선을 염려하게 할 정도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순신과 조선 수군이 임진왜란이 일어난 첫 해에 거둔 승전, 10전, 10승의 전과를 종합하면 일본 군선 320여 척을 분멸한 데다가 일본군 사상자도 2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그에 비해 조선 수군은 단 한 척의 군선도 손실되지 않았고 사상자도 200여 명 미만으로 일본에 비하면 미미한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원인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화기를 이용한 당파 전술과 화살과 불화살 등을 이용한 조선의 해전 전술이 적선에 올라타서 단병 전법을 구사했던 일본 수군의 전법에 비해 한 차원 높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전승은 무엇보다도 충무공 이순신이라는 걸출한 수군 장수가 임진왜란 14개월 전에 전라 좌수사가 되어 전란에 대비해 수군을 강하게 조련하고 여러 방면에서 차근차근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네, 이상은 이민웅 교수의 이순신 평전에 있는 제6장 한산도와 부산포해전에서 연거푸 이기고의 부분이었습니다. 오늘은 1592년 8월 27일 이순신 일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부산포 해전에 대한 이순신 장군의 보고서
부산에서 외적을 쳐부순 장계를 읽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592년 8월 27일 맑다. 영남 우수사와 의논하고 배를 옮겨 거제 땅 칠레도에 도착했다. 웅천 현감 이종인이 와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들으니 외적의 머리 35개를 베었다고 한다. 저물녘에 제포와 서원포를 건너니 밤이 벌써 이경인데 서풍이 쌀쌀하게 불어 객지에 나온 사람으로서 회포가 어지러웠다.